왜 고양이들은 유독 한국인에게만 마음을 열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리안 베르트랑입니다. 저는 파리 생제르맹 데 프레에서 르 팔레 데 샤블랑 레 팔라이스 디에스 차츠 블랭, 즉 하얀 고양이들의 궁전이라는 이름의 순백색 고양이 전문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카페는 제가 증조 할머니께 물려받은 19세기 말 저택을 개조하여 2020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파리에서도 예술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이 지구는 일찍이 피카소나 해밍웨이 같은 거장들이 즐겨 찾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전통 있는 거리 속에서 제 저택은 유독 눈에 띄는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3미터가 넘는 천장, 나선형 계단, 그리고 뒤뜰의 작은 안뜰까지.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꿈꿔온 공간이었습니다. 증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이 저택을 상속받았을 때 저는 이미 10년 경력의 베테랑 수의사였습니다. 특히 백색 고양이의 유전병 연구에 몸담아 왔기에 새하얀 고양이들에 대한 저의 애정은 남달랐죠. 그때 떠오른 아이디어가 바로 이 고풍스러운 공간과 순백의 고양이들을 결합한 특별한 카페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리모델링에는 꼬박 1년이 걸렸습니다. 루이 15세 양식의 가구, 크리스털 샹들리에, 그리고 고양이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한 금빛 놀이기구와 휴식 공간까지. 모든 것이 프랑스의 미학과 고양이의 우아함을 완벽하게 표현해야만 했습니다. 카페의 이름 르 팔레 데 샤 블랑은 이곳이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백색 고양이들이 왕족처럼 지내는 특별한 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개업 초기에는 파리 현지인들과 예술가들의 아지트 같은 곳이었지만 사진작가 피에르 몽테뉴가 잡지 파리마치의 특집 기사를 실으면서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의 사진 속에는 금빛 가구 위에서 여유를 즐기는 순백의 고양이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앤티크 책장 앞에서 털을 고르는 비앙카, 벨벳 쿠션 위에서 잠든 루이 14세, 창가에서 파리의 거리를 내려다보는 프린세스 셀레스트. 이 사진들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퍼져나가자 전 세계에서 예약 문의가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카페에는 12마리의 순백색 고양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페르시안, 렉돌, 터키시 앙고라, 그리고 메인쿤까지. 모두 하얀 털을 가졌지만 저마다 개성 넘치는 성격과 사연을 지니고 있죠. 이들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이 카페의 주인이자 진정한 귀족입니다. 저희는 고객들에게 엄격한 규칙을 적용합니다. 예약은 하루 30명으로 제한하고 체류 시간은 최대 2시간까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양이들의 평온을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방침이 좋은 평판을 얻어 파리의 상류층과 예술가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의 고양이 애호가들이 찾는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고양이 낙원에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찾아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우리 카페에 큰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개업 2년 후인 2022년 봄이었습니다. 국제동물보호단체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하이에서 구조된 순백의 렉돌 고양이 한 마리를 맡아줄 수 있겠냐는 상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중 가장 끔찍한 학대 사례 중 하나입니다. 단체 대표인 장 클로드 메르시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 고양이는 상하이의 한 고급 쇼핑몰 최상층에 있는 시설에서 유리 상자 안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고양이의 이름은 빅투아르, 빅투알. 중국에서는 샤오바이 셔바이라 불렸지만 구조에 참여했던 프랑스인 자원봉사자가 승리를 의미하는 이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빅투아르의 과거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단체에서 보내온 구조 전 사진에는 가로 세로 30cm의 투명한 유리 상자 안에서 몸을 웅크린 하얀 그림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상자 주위에는 강렬한 LED 조명이 24시간 365일 비추고 있어 휴식을 위한 어둠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빅투아르는 3년 동안 그야말로 살아있는 전시품으로 이용되었던 것입니다. 그 시설에는 하루 평균 200명의 손님이 방문했고 거의 모두가 플래시를 터뜨려 사진을 찍었습니다. 3년간 약 20만 번의 플래시 세례를 받은 셈입니다. 메르시에 씨는 계산했습니다. 가장 잔인했던 것은 사진 촬영 포즈를 위한 조련 방법이었습니다. 중국인 주인인 리체는 퍼펙트 샷 프로그램이라는 훈련법을 개발했습니다. 그것은 고양이가 손님이 원하는 포즈를 취할 때까지 먹이를 주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루 3번의 식사 시간에 빅투아르가 카메라를 들이대도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만약 그녀가 두려움에 도망치려 하거나 귀를 뒤로 젖히면 음식은 치워졌고 다음 기회까지 굶어야 했습니다. 이 잔혹한 방법으로 빅투아르는 점차 완벽한 촬영 대상으로 길들여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특별 요금을 낸 손님에게는 특별 촬영회가 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유리 상자에서 빅투아르를 꺼내 손님의 무릎 위에 강제로 앉혀 촬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양이가 저항하면 목덜미를 강하게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수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상황은 프랑스인 관광객 소피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상하이 여행 중 이 시설을 방문했다가 빅투아르의 상태에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영상을 촬영해 국제동물보호단체에 제보했던 것입니다. 그 후 3개월간의 비밀 작전과 중국 동물보호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빅투아르는 심야의 구조 작전으로 시설에서 구출되었습니다. 구조 당시 빅투아르의 몸무게는 겨우 1.8kg였습니다. 정상 렉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였습니다. 털은 빠져 있었고 피부에는 발진이 퍼져 있었으며 동공은 항상 확장된 상태였습니다. 수의사의 진단 결과 심각한 영양실조와 만성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메르시에 씨는 설명했습니다. 빅투아르가 제 카페에 도착한 2022년 5월 3일.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동장에서 나온 그녀에게서는 과거의 아름다운 렉돌의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앙상한 몸, 탁한 푸른 눈, 그리고 곳곳에 듬성듬성해진 털. 그녀는 저의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극도의 경계심을 보였고 손을 뻗기만 해도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처음 2주 동안 빅투아르는 제 서재 옷장 깊숙한 곳에 숨어 제가 방을 나갔을 때만 몰래 나와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수의사로서 그녀의 회복에 시간이 걸릴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 고영양식을 준비하고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주며 무엇보다 그녀의 속도를 존중하려 애썼습니다. 3주째 되던 날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한밤중에 눈을 떴을 때 침대 발치에 빅투아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바로 도망쳤지만 이것이 신뢰의 첫 신호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빅투아르의 체중은 서서히 늘었고 털에도 윤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른 고양이들과 대면시켰을 때 그녀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한 태도로 그들에게 다가갔고 제 카페의 터줏대감인 루이 14세마저 그녀에게 길을 비켜주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2달 후 빅투아르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적어도 고양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말이죠. 그녀가 선택한 자리에는 항상 다른 고양이들이 모여들었고 그녀가 좋아하는 창가에 햇볕 드는 곳은 어느새 여왕의 옥좌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고양이들 사이에 명확한 서열이 생겨났고 빅투아르는 명실상부 그 정점에 섰습니다. 하지만 인간에 대한 그녀의 태도는 복잡했습니다. 저에게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지만 방문객들에게는 여전히 강한 경계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카메라나 스마트폰을 들이대면 즉시 모습을 감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카페의 규칙을 더욱 엄격하게 만들었습니다.
고양이 촬영은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만 허용. 절대 고양이를 쫓아다니지 말 것. 고양이가 쉬고 있을 때는 절대 깨우지 말 것. 이것들은 절대적인 조건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침 덕분에 빅투아르는 점차 카페 환경에 적응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존재는 우리 카페에 새로운 깊이를 더해 주었습니다. 방문하는 손님들은 단순히 귀여운 고양이들과 어울리는 것을 넘어 동물의 존엄성과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나날은 길지 않았습니다. 2024년 봄, 중국과 일본에서 온 관광객들이 급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파리의 코로나 규제가 완전히 철폐되면서 세계 각국에서 관광객이 밀려드는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두드러진 것이 중국과 일본 관광객의 급증이었습니다. 상하이와 파리를 잇는 직항편의 증편, 일본의 인기 여행 프로그램, 월드 트래블러의 파리 특집 방송, 그리고 중국의 소셜미디어 샤오홍슈에 저희 카페가 파리의 숨겨진 명소로 소개된 것이 겹치면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의 아시아 관광객들이 저희 문을 두드렸습니다. 4월 초의 어느 날, 6명으로 구성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큰 소리로 대화하며 스마트폰과 카메라를 꺼내 들었습니다. 접수 직원이 규칙을 설명하는 동안에도 이미 사진 촬영을 시작하고 있어 제 직원 소피는 우선 규칙 설명을 들어주세요라고 말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그들이 메인 룸으로 안내된 순간 그때까지 소파에서 쉬고 있던 빅투아르의 몸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그녀의 등털이 곤두서고 동공이 순식간에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는 놀라운 속도로 캣타워 뒤로 모습을 감췄습니다. 손님들이 자리에 앉자 한 여성이 빅투아르를 발견하고는 중국어로 귀여워라고 외치며 갑자기 일어나 플래시를 터뜨리며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 규칙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 순간 빅투아르는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벽에 설치된 선반을 타고 천장 가까이에 있는 들보 위로 도망쳤습니다. 그러자 다른 고양이들도 마치 신호를 받은 것처럼 일제히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5분도 채 되지 않아 방금 전까지 12마리의 고양이로 북적였던 카페에서 모든 고양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고양이들은 어디 갔죠? 사진 찍고 싶은데 그들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그날 그들은 고양이와 교감하지 못한 채 1시간도 되지 않아 가게를 떠났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상황이 그 후로도 중국이나 일본 관광객이 방문할 때마다 반복되었습니다. 예외 없이 그들이 카페에 들어서면 빅투아르가 가장 먼저 경계 태세를 보이고 다른 고양이들도 그녀를 따라 모습을 감추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5월에 들어서 일본인 커플이 카페를 방문했을 때도 똑같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카페에 들어오자마자 고양이 사진을 찍기 위해 셀카봉을 꺼내고 VR 촬영용 360도 카메라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빅투아르를 필두로 고양이들은 일제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어째서 저희가 오니까 고양이들이 도망가죠? 여성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우연일 겁니다. 고양이들은 이 시간에 휴식을 취할 때가 많거든요라고 둘러댔지만 그녀의 표정에서 납득하지 못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6월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일본의 패션 인플루언서인 다나카 유키 씨가 저희 카페를 방문한 것입니다. 그녀는 인스타그램에 12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유명인이었습니다. 당일 그녀는 친구 3명과 함께 방문했고 다른 동아시아 관광객들과 마찬가지로 그녀들이 들어서자마자 고양이들은 모습을 감췄습니다. 유키 씨는 1시간 정도 버텼지만 결국 고양이와 단 한 장의 사진도 찍지 못한 채 카페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습니다. 파리 고양이는 일본인을 싫어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고양이 없는 텅 빈 카페 사진이 게시되었습니다. 파리에는 르팔레데 샤 블랑이라는 유명한 하얀 고양이 카페가 있어요. 예약이 어려워서 겨우 방문하게 되어 기뻤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가 카페에 들어선 순간 모든 고양이들이 자취를 감췄어요. 직원에게 물어보니 아시아 손님이 오면 항상 이렇다고 하더군요. 파리의 고양이들은 아시아인을 차별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건 주인의 훈련일까요? 이것은 완전한 오해였습니다. 저희 직원은 결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언어의 장벽으로 인한 오해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 게시물은 순식간에 퍼져나가 24시간 이내에 50만 개 이상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뒤이어 중국의 SNS 웨이보에서도 화제가 되었고 프랑스 고급 카페의 교묘한 인종차별 이라는 제목의 뉴스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고양이를 훈련시켜 특정 인종을 피하게 하는 서양 우월주의의 새로운 형태 등 근거 없는 억측이 난무했습니다. 그리고 7월 초 일본의 한 유력 언론사가 서양 관광업계의 일본인 차별 실태라는 특집 기사에서 저희 카페를 실명으로 비판했습니다. 이로써 사태는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약 관리 시스템에는 취소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7월 예약의 80% 이상이 취소되었고 8월 예약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카페 밖에는 인종차별 반대라고 적힌 포스터가 붙고 입구의 화분이 누군가에 의해 파손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지역신문 르파리지앵에서는 취재 요청이 쇄도했고 저는 어떻게든 진실을 전하려 애썼지만 이미 프랑스의 배타적 문화를 상징하는 존재로 낙인 찍혀 있었습니다. 저 자신도 이 사태에 깊은 슬픔과 혼란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동물 보호에 바쳐온 수의사로서 어떤 인종이나 국적의 사람이든 평등하게 대하는 것을 신조로 삼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서 고양이들은 분명 동아시아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경계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왜 고양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 저는 그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손님 입장에서 고양이와 관광객의 관계를 상세히 관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7월 중순 생각지도 못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파리 고양이는 동양인을 싫어해라는 해시태그가 퍼지고 예약 취소가 잇따르는 위기 상황 속에서 저는 냉정하게 사태를 분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고양이들은 정말로 아시아인 전체를 싫어하는 걸까?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2024년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달간 저는 평소의 수의사 업무를 최소화하고 카페 구석에 특별 관찰석을 마련했습니다. 그곳에서 고양이들과 손님들의 상호작용을 관찰하며 상세한 노트를 작성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록이었지만 점차 제 일기와 같은 형태가 되어갔습니다. 연일 이어진 관찰에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방문하면 입장 후 3분 이내에 빅투아르가 경계 태세를 보이고 다른 고양이들도 뒤따라 모습을 감췄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대부분 큰 목소리로 대화하고 고양이를 발견하면 급히 다가가며 연속으로 사진을 찍고 고양이의 주의를 끌기 위해 소리를 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인 커플이 방문했을 때도 셀카봉과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며 카페 안을 자주 이동하며 고양이를 쫓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빅투아르는 그들이 입장하는 순간부터 자취를 감추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대조적으로 벨기에인 가족이 방문했을 때는 아이들을 동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조용히 행동하며 부모의 지시를 잘 따랐습니다. 그들은 고양이와의 거리를 유지했고 촬영도 자제했습니다. 이때는 빅투아르를 포함한 8마리의 고양이가 그들 주위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관찰을 이어가다 보니 처음에 생각했던 동아시아인 전체를 피한다는 단순한 구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특정한 행동 패턴에 고양이들이 반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에도 관찰을 계속하던 7월 27일, 한국에서 온 한 가족이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입장할 때 직원에게 정중하게 인사하고 설명을 주의 깊게 들었으며 자리에 앉아서는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고양이들을 발견하고도 갑자기 다가가지 않고 거리를 유지하며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빅투아르는 그들에게 전혀 경계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족이 앉아있던 소파 근처에서 편안하게 몸을 웅크렸고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자 냄새를 맡기 위해 다가오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고양이들도 마찬가지로 이 가족 주위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 저는 중요한 가설을 세웠습니다. 고양이들이 경계하는 것은 동아시아인이라는 인종이 아니라 특정한 행동 패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관찰 기록을 더욱 자세히 분석하자 고양이들이 경계심을 보이는 손님과 편안하게 다가가는 손님 사이에는 분명한 행동 차이가 있었습니다. 경계 대상이 되는 손님은 큰 소리로 말한다. 고양이를 발견하면 급히 접근한다. 빈번하게 사진을 찍는다. 고양이의 주의를 끌려고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카페 안을 자주 돌아다닌다. 고양이들이 다가가는 손님은 조용히 말한다. 한 곳에 머무르며 고양이가 다가오기를 기다린다. 촬영을 자제한다. 고양이와의 거리를 유지한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피한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중국인이나 일본인 관광객은 대부분 전자의 행동을 보였고 한국인 손님은 후자의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경향은 뚜렷했습니다. 이 발견은 단순한 인종차별이라는 오해를 풀 열쇠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SNS에 퍼진 잘못된 이미지를 뒤집을 수 있을까? 그것이 다음 과제였습니다. 8월 1일, 저는 카페 웹사이트에 고양이의 심리와 올바른 교감법이라는 블로그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거기에는 관찰 결과의 일부와 고양이와 이상적으로 교감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퍼져버린 고양이에 의한 인종차별이라는 이미지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8월 10일, 생각지도 못한 연락이 도착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동물행동의학센터의 김민준이라는 한국인 수의사가 국제수의행동의학회 참석차 파리를 방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트라우마를 가진 고양이의 행동 치료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였고 제 논문을 읽은 적이 있다고 메일에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카페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흥미가 있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체류 기간 중에 방문할 수 있을까요? 이 연락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구원의 손길 같았습니다. 저는 즉시 답신을 보내 김민준 박사에게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의 전문 지식이 이 혼란을 해결할 실마리가 될지도 모른다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김 박사로부터 제안이 왔습니다. 실험적인 관찰 세션을 마련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같은 날,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손님들을 초대해 고양이들의 반응을 비교 관찰하는 겁니다. 이 제안에 저는 큰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8월 15일, 저는 파리 수의과대학에서 개최된 국제수의행동의학회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이 학회는 2년에 한 번 열리는 권위 있는 학술 대회로 전 세계의 동물행동학 전문가들이 모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참석을 예정하고 있었지만 카페 문제에 쫓겨 강연을 듣기보다는 동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기회로 이 자리를 활용하려 했습니다. 기조 강연이 끝나고 커피 브레이크 시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복도에서 우연히 트라우마를 겪은 고양이의 사회와 프로그램이라는 논문의 저자 이름표를 단 동양인 남성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이름표를 확인하자 김민준
서울대학교 동물행동의학센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 제게 메일을 보냈던 분이었습니다. 김민준 박사님이신가요? 마리안 베르트랑입니다. 며칠 전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짓다가 이내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베르트랑 선생님, 이런 곳에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놀라운 우연이네요. 워싱, 우리는 행사장 한편에 있는 카페테리아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영어는 유창했고 때때로 프랑스어 단어를 섞어 쓰는 등 언어의 장벽을 느끼게 하지 않았습니다. 김 박사는 빅투아르의 과거에 대해 자세히 물었고 제가 관찰한 고양이들의 행동 패턴에 강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제가 기록한 노트를 보여주자 그는 한동안 말없이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빅투아르처럼 트라우마를 겪은 고양이는 과거의 공포 경험과 관련된 자극에 대해 강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녀의 경우 중국에서의 경험이 특정 행동 패턴과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김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고양이의 기억은 시각적 요소보다 행동 패턴이나 소리, 냄새와 같은 감각에 더 강하게 결부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구에서 트라우마를 겪은 고양이가 인종이 아닌 행동 패턴에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를 여러 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도중 그는 갑자기 한국의 고양이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서양에서는 고양이와의 관계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제가 고개를 갸웃거리자 김 박사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고양이를 영물, 즉 영적인 존재로 여기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행운을 가져다주고 때로는 인간에게 은혜를 갚는 신비로운 동물로 생각했죠. 그래서 고양이를 소유한다는 감각보다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 혹은 모시는 존재로 여기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고양이의 마음을 존중하는 것이 문화적으로 깊이 뿌리내려 있다고 했습니다. 고양이 주인을 스스로 집사집시 부틀러라고 칭하는 독특한 문화, 길고양이들을 보살피는 사람들을 캣맘, 캣데디라 부르며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등 한국에서는 고양이의 독립성과 의사가 존중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고양이에게 다가가고 싶다면 먼저 자신이 조용히 기다려야 한다고 배웁니다. 고양이가 마음을 열고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는 인내, 즉 고양이에게 간택간지, 밍초슨,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희 문화에는 녹아 있습니다. 이 말에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관찰했던 한국인 가족의 행동은 바로 이러한 문화적 배경에서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대화가 끝날 무렵 저는 용기를 내어 김 박사에게 제안했습니다. 부디 저희 카페를 방문해 주세요. 직접 빅투아르와 다른 고양이들을 관찰해 주실 수 없을까요? 박사님의 전문 지식이 이 상황을 구할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김 박사는 잠시 생각한 후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꺼이요. 실은 모레 오후에 학회가 끝나면 찾아뵐 생각이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작은 실험을 하나 해볼까요? 실험이요? 네. 같은 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손님들을 모시고 고양이들의 반응을 관찰하는 겁니다. 비교 행동학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가치 있는 관찰이 될 겁니다. 그 제안에 저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이틀 후인 8월 17일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실험적 관찰일을 정했습니다. 8월 17일 우리의 실험적 관찰일은 맑게 갠 토요일 오후로 정해졌습니다. 평소의 영업은 중단하고 특별 예약으로 중국인 단체 손님 10명, 일본인 커플, 그리고 김민준 박사를 초대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사전에 연구 목적의 특별 세션임을 알리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김 박사는 정오에 도착하여 먼저 카페의 구조와 고양이들의 생활 환경을 꼼꼼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걸었고 고양이들에게 다가가려 하지 않고 그저 환경을 관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고양이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고 빅투아르도 경계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후 1시 첫 손님으로 일본인 커플이 도착했습니다. 젊은 남녀로 여성은 패션 모델처럼 세련된 옷차림이었고 남성은 캐주얼하면서도 고급 브랜드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들어서자마자 스마트폰을 꺼내 셀카봉을 조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멋진 카페네요. 인스타 감성. 영어로 말하는 여성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들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접수처에서 설명을 잘 들은 후 메인룸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예상했던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빅투아르는 그들을 보자마자 몸을 낮추고 소파 밑으로 숨어버렸습니다. 다른 고양이들도 마찬가지로 모습을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커플은 고양이를 찾아 카페 안을 돌아다녔고 고양이를 발견하면 즉시 카메라를 들이대려 했습니다. 그들에게 악의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고양이를 좋아해서 기뻐하는 모습이었지만 그 흥분된 모습과 적극적인 접근이 고양이들을 더욱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오후 2시 중국인 단체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투어 그룹 같은 10명의 집단이었고 연령대는 다양했습니다. 그들은 들어서자마자 큰 소리로 중국어를 하며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접수처에서 설명을 듣는 동안에도 이미 카페 내부 사진을 찍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메인룸에 들어서자 그들은 즉시 고양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고양이 어딨어? 아, 저기 있네. 하는 목소리가 오갔고 고양이를 발견하면 몇몇이 한꺼번에 다가가 플래시를 터뜨리며 사진을 찍으려 했습니다. 직원이 플래시 금지를 주의해주자 사과는 했지만 흥분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빅투아르는 완전히 모습을 감춰 선반 위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버렸습니다. 다른 고양이들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곳이나 좁은 틈새로 도망쳤습니다. 오후 3시 마침내 정적이 돌아왔습니다. 중국인 단체와 일본인 커플은 거의 고양이와 교감하지 못한 채 약간 실망한 기색으로 가게를 떠났습니다. 남은 것은 김 박사와 저, 그리고 모습을 감춘 채인 고양이들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실험이 시작됩니다. 김 박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는 창가 자리를 골라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와 고양이들의 모습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30분 동안은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고양이들은 여전히 숨어 있었고 김 박사는 조용히 책을 계속 읽었습니다. 때때로 창밖을 바라보거나 차를 한 모금 마실 뿐 고양이들을 찾으려는 시도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45분이 지났을 무렵 캣타워 위에 숨어 있던 말이라는 어린 하얀 고양이가 살며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경계하면서도 김 박사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는 그것을 알아챘으면서도 일부러 모르는 척하며 독서를 계속했습니다. 1시간 후 가장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빅투아르가 선반 위에서 나타나 조심스럽게 김 박사의 자리와 가까운 다른 소파로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몸을 웅크리고 김 박사를 관찰하는 듯 했습니다. 김 박사는 책장을 넘길 뿐 빅투아르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1시간 30분이 지났을 무렵 빅투아르는 더욱 가까이 다가가 김 박사가 앉은 소파에서 1미터 정도 떨어진 작은 테이블 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김 박사는 살며시 책에서 고개를 들어 온화한 표정으로 빅투아르를 바라보고는 다시 바로 독서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카페 전체가 숨을 죽이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빅투아르가 김 박사의 소파로 뛰어올라 그로부터 조금 거리를 두고 앉은 것입니다. 김 박사는 독서를 계속하며 천천히 손을 소파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한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10분이 흐른 후 빅투아르는 그 손에 다가가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빅투아르가
김 박사의 무릎 위로 올라와 몸을 동그랗게 말았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기적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이 변화의 용기를 얻은 듯 다른 고양이들도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며 김 박사의 주위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저 그곳에 앉아 고양이들을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시간 후 그는 조용히 빅투아르를 무릎에서 내려놓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이해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베르트랑 선생님, 이것은 인종차별도 국적의 문제도 아닙니다. 고양이들은 문화를 구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고양이들은 국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고양이를 대하는 방식이라는 문화적 패턴을 구별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수세기에 걸쳐 고양이와의 관계에서 기다림, 강요하지 않음, 거리를 존중함이라는 문화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반면 최근 급속도로 고양이 카페 문화가 퍼진 일부 국가에서는 보고, 만지고 사진에 담는 체험형 교감이 일반적입니다. 그 말에 저는 모든 것이 명쾌하게 이해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고양이들이 반응했던 것은 인종이 아니라 행동 패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 패턴은 문화적 배경에서 비롯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빅투아르가 특히 민감한 것은 그녀의 트라우마 경험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고양이에게 급한 접근이나 큰 소리, 플래시 촬영 등은 본능적으로 경계해야 할 대상인 것이죠. 김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박사는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문화의 다리를 놓는 겁니다. 손님들에게 고양이와 올바르게 교감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죠. 한국의 고양이 문화가 가진 지혜를 공유하는 겁니다. 그날 우리는 고양이는 문화를 본다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발견이 우리 카페를 구할 열쇠가 될 것이었습니다. 김 박사가 귀국하기 전날 우리는 고양이와 인간의 공존을 위한 지혜라는 작은 책자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의 전문 지식과 한국의 고양이 문화의 정수를 융합한 이 책자는 제 카페의 운명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고양이와 올바르게 교감하는 10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의 이 가이드에는 다음과 같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조용히 앉아 고양이가 다가오기를 기다리세요. 고양이와 눈을 너무 마주치지 마세요.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피하세요. 고양이의 의사를 존중하세요 등. 이 가이드는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의 5개국어로 제작되어 카페를 방문하는 모든 손님에게 배포되었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대담한 시도를 했습니다. 실험적 관찰일의 모습을 전문 카메라맨에게 의뢰하여 기록해 두었던 것입니다. 물론 고양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원격 카메라를 사용했습니다. 이 영상을 편집하여 고양이가 가르쳐준 문화의 차이라는 제목의 짧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영상에는 중국인과 일본인 손님이 방문했을 때 경계하는 빅투아르, 그리고 김 박사의 조용한 존재감에 마음을 열고 마침내 무릎 위에서 잠드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박사의 인터뷰를 더해 고양이는 인종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교감 방식을 구별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명확히 전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9월 초, 이 다큐멘터리를 카페 웹사이트와 SNS에 공개하자 예상을 뛰어넘는 반향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프랑스의 전국 뉴스 채널 프랑스이가 우리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며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해 주었습니다. 파리 고양이 카페가 가르쳐준 이 문화라는 제목의 20분짜리 특집은 황금 시간대에 방송되어 많은 시청자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방송 후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취소로 가득했던 예약표가 다시 채워지기 시작했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예약이 들어왔습니다. 카라노 강코 객가 규조 시마시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중국과 일본 손님들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우리의 가이드를 따라 고양이와 교감하려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는 듯 했지만 한국식 교감법으로 고양이들이 다가오는 것을 체험하자 많은 분이 감동하며 새로운 발견을 했다고 기뻐했습니다. 한 중국인 손님은 고양이에게 인내의 미학을 배웠다고 소감을 남겼고, 일본인 블로거는 파리에서 배운 한국의 지혜라는 제목의 글을 써주었습니다. 10월, 김 박사의 초대를 받아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심포지엄, 동물과 인간의 공존에서 우리의 사례를 발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서울의 고즈넉한 사찰로 알려진 한절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경내를 여유롭게 거니는 수십 마리의 고양이들. 그들은 참배객들을 피하지도 과학의 애정을 구하지도 않고 그저 그곳에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노인부터 아이까지 방문객들은 조용히 고양이를 지켜보았고 때로는 다가온 고양이에게 살며시 손을 내미는 정도였습니다. 아무도 고양이를 쫓아다니거나 억지로 안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완벽한 조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고양이 문화로군요. 제가 말하자 안내를 해주던 스님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고양이는 영물입니다. 그들에게는 의지가 있고 존엄성이 있지요. 우리는 그저 그들과 같은 공간을 공유하게 허락받았을 뿐입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저는 카페에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1층 한쪽을 개조하여 좌식 테이블과 방석을 놓은 한국식 공간, 한실 칸스를 마련했습니다. 창호지 문과 족자, 그리고 낮은 테이블을 배치한 이 공간은 고양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빅투아르는 이 한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에는 고양이 문화 교실을 열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고양이 문화를 소개하는 미니 강좌와 실제로 고양이와 교감하는 체험 세션을 결합한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이 큰 인기를 끌어 많은 파리 시민들이 기다림의 미학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2025년 현재 르 팔레 데 샤블랑은 단순한 고양이 카페를 넘어선 존재가 되었습니다. 문화 교류의 장, 서로 다른 가치관이 만나는 장소,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과 동물의 이상적인 관계를 배우는 교실이 된 것입니다. 빅투아르도 크게 변했습니다. 이제는 방문하는 손님 대부분이 한국식 교감법을 실천하기에 그녀는 예전처럼 경계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카페의 여왕으로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와 회복의 모습은 많은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제가 배운 것은 문화의 차이는 때로 오해와 갈등을 낳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새로운 지혜와 조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동물들은 우리 인간보다 더 정직하게 본질적인 것을 꿰뚫어 본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여러분, 여러분의 문화가 가진 기다리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은 동물들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보물입니다. 세계는 그것을 한국의 정신으로서 존경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동물과 교감할 때 어떤 마음을 소중히 여기시나요? 그 답 속에 인간 사이의 관계마저 풍요롭게 할 열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마리 고양이와 한 명의 한국인 남성의 만남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는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문화를 보고 있습니다. 이 깨달음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발견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